잠자리 동화 원님의 재판 1. 옛날 어느 고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웬 시골 사람 하나가 비단 보자기를 들고 관가를 찾아와서 원님에게 아뢰었습니다. 원님, 제가 길을 가다가 이 보자기를 주었습니다. 그래, 그 속에 든 것이 무엇이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엽전이 아닌가 합니다. 그럼 어디 풀어보도록 하여라. 원님은 이렇게 말하고 그 시골 사람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생김새는 우직하고 미련스럽게 보였지만 마음씨는 착하기 짝이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시골 사람이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속에서는 과연 엽전이 나왔습니다. 이 엽전을 하나하나 잘 세어보니 200냥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자기는 한 번도 풀어보지 않았겠지? 예, 풀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돈도 축내지 않았을 테지? 그럼요. 풀어보지도 않았는데 어찌 축을 낼 수 있겠습니까요? 이때 밖에서 헐레벌떡 뛰어드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으리. 누구냐? 예, 저는 간밤에 술에 취해서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그만 엽전이 든 비단 보자기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달란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원님은 마침 잘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되었구나. 여기에 돈 보자기를 주운 사람이 있으니 재수가 좋구나. 돈을 잃은 사람은 귀가 번쩍하였습니다. 그리고 돈 보자기를 주워왔다는 사람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돈 보자기를 주었다는 사람을 보고는 이 시골뜨기를 골탕 먹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자네 비단 보자기에는 돈이 얼마나 들어있었는가? 하고 원님이 물었습니다. 예, 제 비단 보자기 속에는 300냥이 들어있었습니다. 원님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참 이상하구나. 이 시골 사람이 주워온 비단 보자기에는 200냥밖에는 없었느니라. 그리고 원님은 비단 보자기를 들어보이며 그렇다면 이 보자기는 자네 것이 아니구먼.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이 제 보자기입니다. 어젯밤에 잃어버린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보자기에는 돈이 200냥밖에 없지 않느냐. 잘 생각해 보아라. 어제 술에 취해서 200냥을 300냥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구나. 틀림없이 300냥이 들어있었습니다.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300냥이 들어있었다고 계속 우겨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골 사람이 돈 100냥을 훔쳤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원님은 돈을 잃어버린 사람을 괘씸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틀림없이 300냥이라고 했겠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감히 어느 어른 앞이라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원님은 이렇게 다짐을 받고는 보자기를 옆에 놓고 알았다. 그러고 보니 이 보자기는 너의 보자기가 아닌 모양이다. 집에 가서 기다리도록 하여라. 다음에 300냥이 들어있는 보자기를 주워오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연락하마. 그리고 원님은 보자기를 주워온 사람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 보자기를 가지고 있거라. 200냥을 잃어버린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돈은 너의 것이 될 것이니까. 일이 이상하게 되어가자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잘못하다가는
200냥마저 다 놓칠 형편이 되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니 200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너무 술에 취해서 생각이 오락가락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원님은 비로소 화를 버럭 냈습니다. 고얀 놈, 네가 나를 놀리느냐? 여봐라. 예. 옆에 있던 포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놈을 당장 끌어내어 옥에 가두어라. 아이고 나으리,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만 잠시 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님은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잠자리 동화 원님의 재판 2. 옛날에 매 사냥꾼들이 어느 날 산으로 가서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 사냥은 매를 풀어 꿩을 잡는 것입니다. 매는 워낙 날쌔고 힘이 세기 때문에 잘 길들여진 매는 쉽게 꿩을 잡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냥꾼들이 산속에 매를 풀어놓고 꿩을 따라가는데 꿩 한 마리가 마을로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매도 꿩을 따라 마을로 날아갔습니다. 따라서 사냥꾼들도 마을로 뒤쫓아 내려갔습니다. 마을로 내려온 매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꿩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꿩은 어디에 숨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매의 눈에 나타난 것은 닭이었습니다. 닭을 본 매는 꿩 대신에 닭이라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는지 닭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닭은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아주머니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병들어 세상을 떠나고 어린 자식들을 거느리고 남의 집에 품을 팔아 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가 우리 집 암탉을 잡아 죽였으니 그냥 둘 수는 없다. 아주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도리깨로 매를 죽였습니다. 차라리 닭값을 물어달라고 했더라면 문제는 크게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잘 길들여진 매를 죽여버렸으니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를 뒤쫓아오던 사냥꾼들이 아주머니의 집에 와보니 자기들의 매가 죽어 있었습니다. 사냥꾼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주머니가 우리 매를 물려주시오. 이 길들여진 매가 얼마나 비싼지나 아시오? 당장 물어내시오. 그러나 과부 아주머니로서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들의 매가 우리 씨암탉을 물어 죽였으니 나도 화가 나서. 매 사냥꾼들과 아주머니는 옥신각신 하였지만 사냥꾼들은 끝내 죽은 매값을 물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살림이 어려운 아주머니는 비싼 매값을 물어줄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안 되겠군. 관가에 고발을 해야겠다. 사냥꾼들은 아주머니를 데리고 관가로 갔습니다. 원님은 사냥꾼들과 아주머니의 얘기를 다 듣고는 생각했습니다. 죽은 씨암탉 값만 아주머니가 받았으면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비싼 매값을 물어줄 힘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원님은 불쌍한 아주머니의 편을 들어주기로 하였습니다. 매는 무엇을 잡는고? 원님이 사냥꾼들에게 넌지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매는 꿩을 잡습니다. 그럼 매값은 얼마나 나가느냐? 사냥꾼들은 기왕에 매값을 받을 것 같으면 많이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매값을 비싸게 불렀습니다. 원님은 마음속으로 사냥꾼들의 매값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냥꾼들이 무척 괘씸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럼 솔개는 무엇을 잡는고? 하고 원님이 엉뚱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 솔개는 닭도 잡아먹고 개구리 같은 것도 잡아먹습니다. 그럼 솔개의 값은 얼마나 가느냐? 원님이 다그쳐 묻자 사냥꾼 하나가 솔개는 값이 없습니다. 약에라도 쓰려면 몇 푼 받을 수 있겠지만 팔려고 하면 값이 없습니다. 하고 사실대로 말하였습니다. 매와 솔개는 닮은 데는 있지만 매가 훨씬 비쌌습니다. 원님은 이 말을 듣고는 매는 꿩을 잡고 솔개는 닭을 잡는다고 했지? 하고 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냥꾼인 자네의 매는 꿩은 안 잡고 닭을 잡았으니 매가 아니라 솔개가 아니냐? 하오나. 뭐가 하오나인가? 틀림없이 매올시다. 허허, 매는 꿩을 잡고 솔개는 닭을 잡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 그렇습니다. 닭을 잡았으니 솔개가 틀림없지 않느냐? 사냥꾼들은 입만 멍청이 벌리고 있었습니다. 원님이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솔개는 값이 없다고 했지? 예. 솔개는 값이 없다고 했으니 자네들은 아주머니의 씨암탉을 물어주어라. 사냥꾼들은 맷값은커녕 오히려 닭값만 물어주었으니 억울하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좋아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아주머니는 닭값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를 도와준 원님에게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침 아주머니의 집에는 수수가 얼마간 남아 있었습니다. 옳지, 이 수수로 떡을 해서 원님에게 갖다 드려야겠다. 이렇게 작정한 아주머니는 수수로 가루를 만들어 정성스레 수수떡을 만들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떡을 빚어서 머리에 이고 원님이 있는 관가로 갔습니다. 원님, 지난번에는 불쌍한 저를 위해 도와주신 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별로 맛은 없사오나 이 수수떡이라도 잡수십시오. 하고 아주머니가 수수떡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떡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먹는 떡이었습니다. 한 고을의 원님은 이런 수수떡을 잘 먹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아주머니의 정성을 생각하여 원님은 수수떡 하나를 집어 겨우 먹었습니다. 맛있군요. 하고 원님은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떡을 두었다가 두고두고 잡수십시오. 아니요. 나는 배가 불러서 더 먹지 못하겠으니 가지고 가도록 하오. 할 수 없이 아주머니는 이 떡을 다시 머리에 이고 관가를 나서다가 여기저기 모여 서 있는 사령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온 떡이니 저 사령들에게나 나눠 주어야겠다. 아주머니는 이렇게 생각하고 사령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사령님들,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애를 쓰시는데 이 수수떡이라도 좀 잡수십시오. 수수떡이라고요? 사령들은 웬 떡이냐는 듯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저마다 떡 몇 개씩을 집어먹기 시작하였습니다. 떡 시루 속의 수수떡이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원님이 이 사실을 알고는 그날 떡을 먹은 사람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어제 아주머니의 수수떡을 먹었겠지? 예, 먹었습니다. 몇 개씩 먹었는지 아뢰어라. 예, 저는.
저마다 1개, 2개, 3개 등 먹은 숫자를 아뢰었습니다. 다 듣고 난 원님은 그 불쌍한 아주머니의 수수떡을 그냥 먹어서야 되겠느냐? 나는 떡 1개를 먹고 돈 5냥을 주었느니라. 이 말을 들은 사령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주는 떡인 줄 알고 먹었습니다. 한 사령이 원님에게 사실대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원님은 어쨌든 먹지를 않았느냐?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수수떡을 먹은 것만은 확실합니다. 나는 떡 1개 값을 5냥 주었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낼 수야 없지 않겠느냐? 떡 1개에 3냥씩만 쳐서 그 돈을 내놓도록 하여라. 원님의 명령이라 사령들은 못하겠다는 말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령들은 당장 그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원님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당장 내놓을 돈이 없으면 내가 대신 구워주겠다. 원님은 사령들에게 돈을 구워 주었습니다. 이렇게 모여진 돈은 꽤 많은 돈이 되었습니다. 원님은 이 돈을 가지고 아주머니가 살고 있는 마을 이장을 불렀습니다. 이장. 예, 사또. 이 돈으로 돈밭을 살 수 있는 데까지 사서 불쌍한 과수댁을 도와주게. 하고 말하자 이장은 크게 감명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 후 이장은 이 돈으로 땅을 사서 아주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아이고, 고마우신 우리 원님. 아주머니는 원님이 있는 관가를 향해 2 손 모아 절을 했습니다. 이 아주머니에게는 아들들이 있었기 때문에 힘을 모아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 잘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잠자리 동화 흉내 도깨비. 옛날 산속에 도깨비가 모여 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농부가 산속 외딴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집은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농부가 들어오면서 그의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진 것 같군. 그러자 어디선가 날씨가 좀 추워진 것 같군 하고 농부가 말한 것과 똑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농부가 놀라 부인에게 물어보니 또다시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농부가 가만히 들어보니 그 소리는 바로 천정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나, 누가 와 있나 봐요. 그의 부인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소리치자 부인의 목소리도 흉내를 내었습니다. 어머나, 누가 와 있나 봐요. 그러자 농부가 말했습니다. 어허, 이거 큰일 났군. 흉내 도깨비가 숨어 있나 봐. 어허, 이거 큰일 났군. 흉내 도깨비가 숨어 있나 봐. 흉내 도깨비는 농부나 농부의 아내가 하는 말을 모조리 따라했습니다. 여보, 얘 잠깐 있어. 마을에 내려가 김서방을 불러올 테니. 여보, 얘 잠깐 있어. 마을에 내려가 김서방을 불러올 테니. 아이, 무서워요. 혼자서는 못 있겠어요. 아이, 무서워요. 혼자서는 못 있겠어요. 농부의 아내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얼마 있자 농부가 아랫마을 김서방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김서방이 천정을 향해 큰 소리로 호령했습니다. 이 도깨비 놈들아, 내가 왔다. 어서 썩 꺼지지 못할까? 흉내 도깨비는 김서방의 말도 흉내를 내었습니다. 여보게,
흉내 도깨비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일세. 여보게, 흉내 도깨비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일세. 김서방이 가고 난 후 농부내외는 방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도깨비들도 흉내낼 일이 없어 잠잠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천정에 있던 도깨비는 무척 심심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이번에는 도깨비가 농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농부는 옳았구나 생각하고 이번에는 농부가 도깨비 흉내를 내기로 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심심하지 않으세요? 심심하지 않으세요? 농부와 그의 아내는 하루 종일 도깨비 흉내를 내었습니다. 그러자 도깨비는 진저리를 쳤습니다. 나도 이제 지쳐버렸어. 저 농부가 흉내를 내기 전에 얼른 이곳을 도망쳐야지. 도깨비는 지붕을 뚫고 슬그머니 집 밖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농부의 집에는 도깨비들이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요. 농부의 아내가 좋아했습니다. 농부도 안심하고 그 외딴 집에서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잠자리 동화 들쥐와 도령. 옛날 어느 시골에 도령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도령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글 공부를 하려고 깊은 산속 절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간 지 한 해, 두 해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3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도령은 글 공부를 마치고 그리운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도령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저 젊은이는 바로 나 자신이 아닌가? 어쩜 저리도 나와 닮았담? 집에는 도령과 꼭 닮은 총각이 식구들과 함께 어울려 있었던 것입니다. 도령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건만 그리웠던 식구들은 전혀 반기는 기색이 없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도령은 너무도 기가 막혀 아니 이게 어찌된 노릇입니까? 저는 여지껏 과거 공부를 하고 있다가 오늘에야 산속에서 내려오는 길인데 저 사람은 무엇입니까? 아마 짐승이 변신을 한 것일 겁니다. 하고 부모와 형제들에게 한탄을 하니 그 틈에 앉아있던 가짜 도령도 잠자코 있지 않았습니다. 닥쳐라.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 남의 집에 찾아와서 헛소리를 하느냐. 냉큼 나가지 못할까? 가짜 도령이 호통을 하였습니다. 그 말하는 목소리까지도 두 사람은 어찌나 똑같은지 가족들은 누가 누군지 몰라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두 도령이 입고 있는 옷도 똑같고 몸매라든가 걸음걸이도 똑같았습니다. 더군다나 생일도 같았고 어릴 때 있었던 일까지도 똑같이 기억하고 있는 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식구들은 집안에 세간과 물건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도 빼지 말고 맞추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령은 3년이나 집을 떠나 있었으므로 얼른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가짜 도령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아맞혔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그때서야 알았다는 듯 진짜 도령을 집 밖으로 내쫓고 말았습니다. 도령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집을 떠나 정처 없는 나그네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쓸쓸한 마음으로 방황하던 도령은 어느 곳에선가 늙은 스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스님은 도령에게 참으로 놀라운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게 총각, 당신은 자신의 몸을 도둑맞고 있소.
당신과 똑같은 총각이 또 한 사람 있을 것이요. 도령은 그 말을 듣자 스님의 소매를 잡아 끌며 스님이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나와 똑같이 닮은 놈 때문에 이렇게 나그네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려. 하면서 자기 집에서 내쫓겼던 일을 스님에게 자세히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령에게 말했습니다. 도령은 아마 집을 떠나 산속에 있을 때 손톱을 베어서는 아무데나 함부로 버렸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절간 바로 앞에 시내가 흐르고 있었는데 가끔 그 시내가에 가서 몸을 씻고 그 곳에서 손톱, 발톱 등을 베어 그대로 숲에 버리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손톱을 먹은 놈이 바로 당신의 몸을 훔친 것이요. 그러면 스님, 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은 얼른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고양이 한 마리를 구해가지고 두루마리 소매 속에 감추어 가지고 가시오. 그래서 집에 돌아가거든 그 고양이를 가짜 도령 앞에 내놓으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요. 고맙습니다, 스님.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도령은 늙은 스님에게 절을 꾸벅하고는 스님이 일러준 대로 고양이 한 마리를 소매 속에 감춰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령이 집으로 돌아오자 식구들이 다 있는 앞에서 가짜 도령이 또 큰 소리로 호통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내 놈이 가짜라는 것이 다 밝혀졌거늘 무슨 낯으로 여기를 또 왔느냐? 그러자 도령은 두 말도 하지 않고 고양이를 꺼내어 가짜 도령 앞에 풀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가짜 도령은 얼굴이 파랗게 질리며 도망치려고 하였습니다. 고양이는 얼른 가짜 도령에게 달려들어 그 도령의 목덜미를 콱 물어뜯었습니다. 악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지른 가짜 도령은 피를 흘리며 방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식구들이 깜짝 놀라 바라보니 이 가짜 도령은 서서히 커다란 들쥐로 변해버렸습니다. 들쥐란 놈이 도령의 손톱을 주워 먹고는 도령의 모습을 훔친 것이었습니다. 도령은 물론 식구들까지도 모두가 놀라 그 커다란 들쥐를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손톱이나 발톱을 깎아서 버릴 때는 아무데나 막 버리지 말고 종이에 잘 싸서 쓰레기통에 버려야겠지요. 잠자리 동화 새 어부. 옛날 어부 세 사람이 한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사이가 좋아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도 언제나 셋이서 함께 떠났습니다. 영차, 영차, 영치기 영차. 새 어부는 차례로 노를 저어 넓은 바다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약간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보게 돛을 올리세. 그람새. 새 어부는 돛을 올렸습니다. 돛담배는 바람을 받아 미끄러지듯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고기를 잡아야지. 잡아야지. 새 어부는 그물을 쳐서 끌어당겼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찌된 영문인지 고기가 한 마리도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하네 그려. 이날까지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왔지만 그물에 고기 한 마리도 걸려들지 않는 일은 처음일세. 나이 많은 어부가 말하였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참 이상한 일도 다 있군요. 또 한 어부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바로 그때 젊은 어부가 소리쳤습니다. 저것 보십시오. 젊은 어부가 가리키는 쪽을 두 어부가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이지? 먹구름인가 봐요.
수평선 위에는 시커먼 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 먹구름은 빠른 속도로 돛담배가 있는 쪽으로 향하여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점점 세웠습니다. 거센 파도가 돛담배를 뒤흔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큰일 났다. 나이 많은 어부가 소리쳤습니다. 새 어부는 있는 힘을 다하여 노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거센 바람과 파도에 밀리는 돛담배는 제멋대로 흔들리기만 하였습니다. 배 위로 파도가 덮어 씌웠습니다. 아이고, 이제 죽는구나. 사람 살려. 정신 차려요. 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돛담배를 부둥켜 안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어떻게나 흔들리는지 하늘도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바람은 닷새 만에 겨우 멈추었습니다. 다행히 배는 가라앉지 않았지만 새 어부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었으나 배는 바다 한가운데에 둥실 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정신을 차린 어부는 나이가 가장 적은 젊은 어부였습니다. 눈을 뜨자 햇빛이 눈부시게 들어왔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려서 두 어부를 찾았습니다. 두 어부는 갑판 위에 아무렇게나 쓰러져 있었습니다. 형님들, 정신 차리십시오. 젊은 어부가 두 어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세 사람은 정신을 차렸으나 어디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배에는 이제 양식도 없었고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저것 좀 보십시오. 젊은 어부가 수평선 쪽을 가리켰습니다. 아니, 그것은 하얀 뭉게구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비바람이 불어온다면 살아날 희망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죽는가 보다. 살기는 틀렸습니다. 뭉게구름은 어느 사이엔지 돛담배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구름 사이에는 섬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섬이다, 섬. 나이 많은 어부가 기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섬입니다. 살았습니다. 틀림없는 섬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먹을 물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 섬으로 올라가자. 나이 많은 어부가 먼저 섬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어서 두 사람의 어부도 섬으로 올라갔습니다. 섬에는 대나무가 울창하게 심어져 있었습니다. 물을 찾아야 해. 그렇습니다. 마실 물이 어디 있는지 찾아봅시다. 새 어부는 샘물이 있을 만한 곳을 하루 종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물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짠 바닷물을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입안이 바싹바싹 타올랐습니다. 새 어부는 그만 자리에 푹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더 걸을 힘도 없고 눈앞이 캄캄하여 앞도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다. 억울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젊은 어부가 가장 힘이 세었습니다. 젊은 어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물 있는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뿐이었습니다. 몇 발자국 걷다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구름 사이에서 밝은 빛이 비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빛이다. 젊은 어부는 빛을 따라 눈길을 주었습니다. 빛 사이에서 큰 기와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기와집입니다. 기와집. 젊은 어부가 소리치자 모두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기와집이었습니다. 살았다. 저 집에는 틀림없이 물이 있을 겁니다.
새 어부는 엉금엉금 기어서 그 기와집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느린 거북이 걸음으로는 빨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기와집 대문이 열리더니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가 걸어 나왔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우렁차고 당당하였습니다. 예, 저희들은 어부들입니다. 비바람을 만나 닷새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 먼저 젊은 어부가 할아버지에게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 것인가? 예,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주시기만 하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람이 먹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데 하며 할아버지는 입맛을 다졌습니다. 새 어부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만 실망하여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광경을 보더니 옷소매에서 이상한 과일 3개를 꺼내서 자, 이것이나 먹게 하고 1개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새 어부는 이상하게 생긴 과일 하나씩을 들고 마구 씹어 먹었습니다. 너무도 배가 고픈 탓에 맛이 어떤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1개씩을 다 먹어 치웠습니다. 목마른 것은 가셨으나 워낙 굶었던지라 1개씩 더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과일을 1개씩만 더 주십시오. 염체불구하고 나이 많은 어부가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눈을 크게 뜨고는 여보게들, 그것 하나씩만 먹으면 1년은 살 수 있다네 하며 더 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할아버지의 말대로 배가 고픈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배가 든든해졌고 힘도 생겼습니다. 자, 여보게들, 오늘은 우리 집에서 쉬도록 하게. 할아버지가 앞장서 걸었습니다. 새 어부는 할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제법 넓은 방 앞에 와서 할아버지는 자, 이 방에서 쉬도록 하게 하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새 어부는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닷새 동안을 배 위에서 고생했던 몸이라 그런지 코를 골며 잤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어부들은 누구 하나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게들, 이제 그만 일어나게나. 할아버지가 와서 어부들을 깨웠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너무 고단해서 그만. 용서하십시오. 새 어부는 저마다 한마디씩 사과를 하였습니다. 자네들은 집으로 가야지.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테지. 내가 길을 가르쳐 주지. 고맙습니다. 새 어부는 할아버지와 함께 돛담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자, 내가 가자는 쪽으로 배를 몰게. 할아버지가 가리키는 쪽으로 키를 잡아 배는 순풍을 만나 미끄러지듯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참 가니 섬이 보였습니다. 바로 저 섬이 자네들의 고향 땅이라네. 새 어부가 자세히 보니 그곳은 틀림없는 자기들의 섬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야 살았습니다. 자네들이 워낙 착해서 내가 좀 도와준 것 뿐일세. 이윽고 배가 섬 가까이에 오자 할아버지는 어제 먹었던 과일 3개를 꺼내어 자, 이 과일을 가지고 가게. 만약 또 풍랑을 만나거든 먹도록 하게.
하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새 어부가 크게 절을 하고 고개를 드니 할아버지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아버지가? 어디로 가셨는지요? 글쎄요. 어부들은 놀란 눈으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배가 부둣가에 닿았습니다. 새 어부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섬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다시 살아온 새 어부는 이번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얘기를 듣던 사람 하나가 우리 내일이라도 당장 그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곳을 찾아가세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가세, 찾아가세 하고 말하였습니다. 새 어부를 앞장 세워 대나무 섬을 찾아 나섰지만 대나무 섬은 영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나무 섬을 찾으려고 하였지만 아직도 그 섬을 찾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잠자리 동화 너무 착한 사람들. 옛날에 착한 사람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별명이 곰서방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별명이 대서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마다 다른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곰서방은 벼이삭을 가지고 가서 솜을 사려고 하였고 대서방은 솜을 가지고 벼이삭을 사려고 하였습니다. 대서방이라고 했지요? 곰서방이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대서방이 되었나요? 예, 내 성미가 대나무처럼 생겼다나요? 그래서 대서방이 되었지요. 나는 곰처럼 미련하다고 해서 곰서방이 되었지요. 두 사람은 이런 농담을 나누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곰서방은 대서방이 가지고 온 솜을 샀습니다. 대신 벼이삭을 주었습니다. 곰서방은 솜을 지게에 얹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언덕을 하나 넘으려고 하는데 높은 하늘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고 나니 갑자기 지게가 가벼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구나. 곰서방이 지게를 내려놓고 보니 지게 위에 있던 솜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니 솔개란 놈이 솜을 낚아채고 하늘 높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솔개란 놈을 어떻게 하지? 하늘을 보고 소리쳐 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솔개는 솜을 가지고 멀리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곰서방은 할 수 없이 빈 지게를 지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솜을 낚아챈 솔개는 힘에 지쳐서 그만 솜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솜은 공교롭게도 대서방집 마당에 떨어졌습니다. 마당에서 벼이삭을 손질하고 있던 대서방이 깜짝 놀랐습니다. 솜을 보니 그것은 자기가 오늘 장에 가서 판 바로 그 솜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도 다 있군. 대서방은 다음 장날 이 솜을 가지고 갔습니다. 곰서방을 만나면 죽이 위해서였습니다. 이곳 저곳을 두리번거리고 있으니 곰서방이 어슬렁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곰서방 안녕하시오? 아이고 대서방 아니세요? 두 사람이 서로 만났습니다. 곰서방, 이 솜은 내가 당신에게 판 것이오. 솔개란 놈이 물고 가다가 우리 집 마당에 떨어뜨렸소. 얼마나 다행한 일이오. 자, 이렇게 당신을 만났으니 어서 가져가시오. 그러자 곰서방은 손을 설레설레 흔들며 대답하였습니다.
아니지요. 나는 내 솜을 솔개란 놈에게 도둑 맞았소. 그런데 왜 당신 솜을 받는단 말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솜은 곰서방 것이요. 아니라고 해도요. 이 솜은 내 것이 아니요. 내 솜은 솔개가 가지고 갔다고 하지 않았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이날은 끝내 해결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대서방은 솜을 아는 집에 맡겨두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장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또 장터에서 만났습니다. 대서방이 벼이삭을 내려놓으며 곰서방, 이 나락을 가져가시오. 내 솜이 나한테 돌아왔는데 어찌 당신 나락을 차지할 수 있단 말이오. 그러자 곰서방은 참 별소리를 다 하는구려. 나는 이미 솜을 샀기 때문에 내 나락을 대서방에게 주지 않았어? 그것을 다시 내가 차지하다니 참 딱하기도 하오. 하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럼 곰서방, 여기 잠깐만 기다리시오. 대서방은 어디론가 갔다가 오는데 솜을 짊어지고 왔습니다. 벼이삭과 솜이 두 사람 앞에 놓였습니다. 솜은 곰서방 당신이 산 것이고 벼이삭은 내 것이 아니니까 이대로 두고 가겠소이다. 하고 대서방이 돌아섰습니다. 이에 곰서방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솜은 내 것이 아니고 나락은 솜을 산 값으로 준 것이니까 역시 내 것이 아니요. 일이 이렇게 되자 이것을 구경하고 있던 사람 하나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하였습니다. 원참, 두 사람 다 너무 정직하군요. 우리라고 해서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서는 안 되지. 장터에는 솜과 벼이삭만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